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하는 미래 진행의 오승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매력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계신가요? 이 사람이라면 매력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세기 이 매력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것과 동시에 매력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윤은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이 매력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이 추구하는 그 가치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불호를 결정하는 건데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매력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 소득이 높아지고 또 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도 매력, 점포도 매력, 국가까지도 매력을 추구하거든요. 네. 국민 총 매력 지수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매력의 가치가 무엇인가, 왜 추구하게 되는가, 어떻게 매력을 자기가 만들어갈 것인가. 네. 그래서 나도 매력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도 매력적인 사회로 만들어가자. 특히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보자. 이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가깝게는 매력이 정말 내 경쟁력으로 살아 숨쉬기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은데요. 힘찬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인재개발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1949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설립 이래 최초의 민간인 출신 원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윤은기 원장이 있다. 그동안 경영 컨설턴트, 방송인, 컬럼니스트 등으로 활약하며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는 윤은기 원장은 이곳에서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위한 창의적 핵심 인재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듯 공무원이 생각을 바꾸면 나라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은기 원장은 오늘도 더 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강단에 섰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각의 속도와 크기를 변화시키자는 윤은기 원장의 강연. 더 큰 대한민국, 생각의 틀을 바꿔라. 그리고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그의 특별한 강연으로 지금부터 함께해보자. 자, 지금부터 매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도깨비 보신 분 있어요? 도깨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도깨비 얘기는 다 들어봤죠? 네. 근데 이 도깨비하고 귀신은 다른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무섭고. 근데 도깨비는 좀 재미있는 캐릭터 아닌가요, 이게? 네. 도깨비는 뭐가 떠오르냐 할 때 어떤 사람은 방망이 또 어떤 사람은 뭐 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매력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도깨비 매자입니다. 도깨비. 매력은 도깨비의 힘, 인력은 사람의 힘. 뭐 마력이란 말도 1마력, 2마력, 말의 힘, 홀스파워.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는 것은 어원을 보면 도깨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영어로는 attraction이라고 하는데 attract가 뭐냐면 잡아 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다 끌려서 무슨 일이 저질러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애할 때 애인 만나러 가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 없죠. 거울도 보고 넥타이 뭐 맬까, 핸드백 뭐 들을까, 왜 하느냐면 잡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끌려고.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끌어당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권위주의적 시절에는 마음을 사로잡지 않더라도 힘이 센 사람이 억누를 수 있죠. 뭐 왕이 신하한테 너 해. 해야지 어떻게. 안 하면 손해를 보고 처벌을 받으니까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먹고 살수록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어원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선진국이라는 게 뭔가를 봤더니 결국 국민총 생산지수보다는 국민총 매력지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매력도가 높아서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곳, 이게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악착같이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돈 갖고 찾아오게 만들 수만 있다면 더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과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매력을 가진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디자인 서울을 왜 하겠어요, 이게. 서울의 매력도를 높여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그리고 또 이거는 겉모양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든가. 이거 다 마찬가지 개념이죠. 선진국은 매력 강국이다. 근데 우리가 강국 얘기를 옛날에 많이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대국, 경제 강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썼죠. 인재 강국 썼는데 요새는 매력 강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고 있는 거죠. 다행히 지금 대한민국은 매력 폭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한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옛날에는 한국은 신흥 부자의 나라. 그 다음번에 6.25 전쟁을 겪은 나라. 그 이전에는 뭐 가난했던 나라.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한국하면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요새는. 한국하면은 한국 드라마, 한류, 영화 이것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 서울도 떠오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야말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매력 강국이 됐고 점점 더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은 뭐로 표현되느냐면 국가 브랜드 파워로 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나라일수록 국가 브랜드도 높아지죠.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면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게 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대우도 받을 수 있어요. 대우도. 자, 지금까지 동양 사람이 유럽에 나타나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우대를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조금 대우가 약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대우받는 이유가 뭐냐? 국가의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이 국민총 생산지수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죠. 참 그 어떤 미국 교수가 쓴 책이 재밌는 책이 있던데 보니까 음식과 관련해서 사회 발전 단계를 썼는데 물론 욕구의 발전 단계이기도 한데 좀 경제력이 약한 나라, 문화적으로 약한 나라는 많이 먹었냐고 물어본대요. 밥 많이 먹었냐고. 양이죠. 그 단계를 쭉 넘으면 맛있게 먹었니? 그건 질이죠, 질.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디너 괜찮았어? 분위기 좋았어? 그거는 질을 넘어서 매력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많이 먹었니라는 표현도 우리한테는 사치였어요. 아침 인사가 뭐냐면 일어나면 진지삽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 밥 먹었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 직후니까 이건 뭐 많이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나라가 지금 뭐냐면 정말 매력을 추구하는 나라가 됐어요. 가난할 때는 그야말로 국민총 생산지수, 경제적 소득만 조금 높여준다고 하면 다 박수치고 환영했는데 지금도 그런 빈곤층이 있죠. 그러나 이제 국가 전체로 볼 땐 1인당 소득이 2만 불 넘게 되면 국민총 매력지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유명한 롤프 옌센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드림 소사이티입니다. 책 제목도 참 멋있죠. 꿈을 추구하는 사회. 자,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 넘게 되면 물질적, 기능적인 것으로부터 꿈과 감성과 매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니까 기왕이면 좀 우리가 모양 좋게, 멋있게, 분위기 좋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기분도 좋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예를 들면 이 옷의 기능적인 건 뭐냐? 1차적 기능이라는 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뭐 맨몸 다니면 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서 몸을 보호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근데 이게 이제 드림 소사이티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따뜻하고 시원한 차원을 넘어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때부터는 스타일, 패션 이거죠. 옷을 보고 옷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패션 산업 이런 것들이 왜 발전하느냐. 선진국으로 가면 발전하는데 후진국은 그 개념이 없어요. 드림 소사이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한국은 언제부터 드림 소사이티가 됐는가를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팩터, 변수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한국은 2002년부터 드림 소사이티로 바뀐 것 같아요. 자, 2002년에 우리의 슬로건이 누가 정부에서 내건 것도 아닌데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나시죠? 네. 그 드림 소사이티 꿈이 들어있잖아요. 똑같이. 우선 그게 들어있고 2002년이 어떤 해냐면 우리가 산업화를 성공했고 먹고 사는 게 그다음 민주화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냐면 세계화를 하려고 김영삼 대통령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세계화를 내걸었죠. OECD 가입도 하고. 근데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애환 위기. 그래서 IMF 경제체제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돈 꼬다가 그때 뭐 구조조정하고 떼우고 난리 났는데 그 IMF로부터 빌린 돈을 다 우리가 위기 극복하고 전부 갚은 게 2001년도입니다. 개인도 남의 돈 꼬다가 쓰고 나중에 다 갚고 나면 기분 좋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외환 위기를 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극복한 다음에 돈 다 갚은 게 2001년. 그리고 남은 건 뭐냐? 월드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저절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내걸고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구군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 자체도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인데 혼자 개최한 것보다 저는 한일 공동 개최한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뭔가 약간 좀 섞여야 약간 혈압이 더 오르잖아요, 이게. 일본과 공동 개최하니까 운영도 더 잘하고 싶고 경기도 더 잘하고 싶잖아요, 이게. 잘 뭉치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월드컵만 기억하면 안 돼. 2002년도부터 사회 지표를 보면 매력 지향사로 바뀌었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은 디자인 서울로. 그 다음에 와인 열풍도 불기 시작했어요. 패션 열풍, 남성 패션. 그 다음번에 남성 화장품도 그때부터 급증. 그 다음번에 인테리어,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와인바, 이 전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때깔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도시가 환해지고 복장이 달라지고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이제는 뭐냐면 싸고 많이 주는 것보다는 좀 분위기 있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죠. 성형수술은 2003년부터 확 늘었어요. 근데 그걸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분석하냐면 다 때깔이 좋아지니까 자연히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2002년부터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국민총 생산지수의 시대로부터 국민총 매력지수의 시대로. 그래서 저도 2002년부터 이렇게 양복을 허리를 확 파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죠. 이건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라 그때부터 남성 패션 공부를 유심히 하고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기왕 입는 거 몸에 맞게 입어야겠구나.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 한 치수 큰 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왜 한 치수 큰 걸 입고 다니느냐. 어려서부터 원래 한 치수 큰 걸 입었거든요. 애는 빨리 크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큰 거 입혀가지고 접어서 이러고 다녔는데 그 벗을 나이가 50대까지도 60대까지도 입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한국은 국민들이 이런 매력을 지향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그럼 꿈과 감성이라는 건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꿈과 감성을 자극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말하면 짜증내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죠. 산업도 매력 산업이 최고의 산업입니다. 매력 산업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면 제일 좋은 게 뭐 관광 이런 거죠. 우리의 한류도 매력 산업이죠. 또 성형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문화 콘텐츠, 체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끄는 거예요. 어렵게 또 돈 벌어서 어디 가로 찾아가는 거 봤더니 즐거운 데 없어, 재밌는 데 없어, 내 마음을 정말 돈 써도 아깝지 않은 곳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가면은 매력 산업이 중심 산업이다. 우리도 매력 산업을 키우자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소개하죠. 자, 누구죠? 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샤라포바,
테니스 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샤라포바가 스포츠 산업 역사상 최고의 금액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나이키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모델 계약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700억 원 정도를 준 것 같아요. 700억 원.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그때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3P 때문에 가능했다. 3P 때문에. 첫째는 실력. 샤라포바는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죠. 세계 1, 2, 3위를 계속 했으니까. 두 번째는 매력적인 개성. 매력적인 개성.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이 3P가 있기 때문에, 퓨리티,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 수 있었다. 한 가지라도 깨지면 불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냐, 매력이냐, 깨끗한 이미지냐.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깨지면 어떨까? 어렵다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스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옆으로 옮겨보면 직장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직장인도 사람들이 다 따른다. 그 사람 말 잘 듣고 또 지지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실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그 다음번에 보니까 사람이 이미지가 깨끗하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기업에 가서 신입사원 때는 실력만 있으면 되고 악착같이 시키는 거 끝까지 하면 되고 남보다 더 늦게 야근하면 인정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3P가 직장인도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3P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례가 또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계속 1등 했잖아요. 그리고 골프 선수로 1등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도 최고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타이거 우즈는 골프 신동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골프 황제. 자, 실력 있고 두 번째 뭐 매력이 있죠. 생김새도.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리고 멋있는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라고 3P가 완벽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그 대기업에서 광고 모델로 삼으려고 했는데 바람 피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그 부인이 골프채 들고 한밤중에 때리러 가고 도망가고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여러 여자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3P 중에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응? 순수한 이미지가 무너진 거죠. 무너지니까 그때 다 광고 모델을 다 잘린 거죠. 다 잘리고 흔들리니까 공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직장인, 사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도 셋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죠. 매력도 있고 이미지도 깨끗한데 실력이 없다. 나갈 때마다 예선 탈락한다. 거기도 돈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렵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셨는데 매력의 뿌리는 뭔가? 제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진선미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진짜냐 가짜냐 중에 뭐가 매력이 있어요? 진짜가 매력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가짜가 매력 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선과 악 중에 뭐가 매력이 있어요? 선이 매력. 그 사람 천사표다. 정말 나 그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지야. 그것도 사람 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이 안 선.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다. 디자인을 왜 멋있게 하려고 하느냐? 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려고 하느냐? 모양새를, 스타일을. 그게 미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가 매력의 뿌리에 들어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다 포함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은 소위 1인당 소득이 15,000불, 2,000불 2만 불 넘게 되면 특별히 추구하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사회가. 그 첫 번째가 보면 예술의 매력. 요새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보면은 이제는 꽉꽉 차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자, 이게 왜 그런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런 정통적 예술을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 사실 클래식 예술이라는 것은 궁중 예술이었습니다. 왕족들이나 즐기다가 오페라 이런 거 왕족들이 즐기던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시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공회당 같은 걸 짓고 우리도 좀 보자, 우리도 즐기자 이러다 이제 대중화된 거죠. 그런데 이게 국민소득이 아주 낮은 국가나 사회에 가면 특권층, 소수의 돈 많은 사람만 즐기는 건데 또는 매니아들만. 대한민국은 이제는 드디어 뭐냐? 예술 폭발이죠. 예술 폭발. 예술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퍼졌느냐면 제가 보면은 진짜 예술의 전당 이런 공연장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이제는 예술을 끌어들여서 예술 경영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트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이키는 지금 저 신발 모형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예술가가 만든 조각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새 냉장고, 텔레비전, 심지어는 두통약까지도 뭐냐면 명품과 만남, 명품과 명작의 만남.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술을 다 좋아하니까 연계시켜서 심리학적으로 저 약도 프리미엄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트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도입을 하는 그만큼 사람들은 뭐예요? 예술에 끌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새 사장님들이 제일 인기 있는 사장님 누군가 봤더니 연설 잘하는 분, 훈시 잘하는 분이 아니고 전부 뭐냐면 아트에 끼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악기 연주를 한다든가 뭐 기타를 친다든가 그다음 색스폰을 분다든가 그다음에 노래 한 곡을 멋있게 정말 클래식을 부른다든가 할 때 웅변보다도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요새 보면 이걸 보고 아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아트 리더십. 근데 참 우리 나이만 하더라도 악기 연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새는 어때요? 젊은 사람 보니까 다 악기 연주 다 하던데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때요? 1인당 악기 하나 정도는 다 익히고 나오잖아요, 이게. 자, 우리 때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밴드부 출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읽은 친구들은 뭐냐면 틈틈이 가서 색스폰 연주해서 지금 정말 야 멋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트 리더십. 자, 세계적인 영웅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만돌린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주주 총회할 때 와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사회적 공헌할 수 이거 스피치하는 것보다는 악기 연주 만돌린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환호하고 박수치고 어쨌든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트 리더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선진국 갈수록 스포츠가 크게 번성해요. 우리나라도 이미 스포츠 강국이 됐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 쓰냐면은 바로 스포츠 마케팅으로 쓰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왜 인기가 했더니 이 종목 자체가 스포츠와 아트가 결합된 겁니다. 피겨스케이팅이라는 게 보세요. 스포츠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뭐예요? 무용이 있고 음악이 있고 거기다 조명이 있고 사실 이 빙판이라는 게 무대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력과 매력이 만나니까 진짜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와 예술의 매력이 있고 옛날에는 그 사람 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끝장내는 사람이다. 그거보다 요새는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 훨씬 매력이 왜냐?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긍정의 매력. 자, 기왕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은 누구한테 가고 싶으냐면 늘 뭐냐면 잘 되게 돼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잘해봅시다 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나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럼 혼자 죽기 위해 나까지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매력.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님이 쓴 책의 제목이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긍정 리더십이라는 말을 또 쓰죠. 말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를 쓸 때 상대방의 감성 언어가 있고 논술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이거 하는 것을 논술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따라 더 이뻐 보여. 이거는 논술이 아닙니다. 이건 뭐 느낌, 감성. 감성 언어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늘 또 대학 총재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연애할 때 심정으로 대인관계, 연애할 때 심정으로 업무를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다. 연애할 때 무슨 말을 쓰겠어요? 상대방 쳐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나. 그러니까 표현을 전부 감성 언어로 쓰는 거예요.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인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 기분 좋은 일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진짜 중요한 것이 논술적 언어, 논리적 언어, 기승전결 언어만 쓰는 사람은 맞는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인간관계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부부싸움 요새는 당연히 안 하지만 모시고 살기도 바쁘니까. 근데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뭐 꽤 했죠. 근데 부부싸움이라는 게 뭐 의견 충돌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의견 충돌인데 아내한테 내 말이 왜 맞느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면지 갖다 엎어놓고 당신 내 얘기 들어보라고. 이게
잘 들어보니 이게 어떤 교수 주장도 있고 이게 작년에 이게 바뀌었다고 이게 정책이. 근데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 독서량이 워낙 많을 때니까 아내가 어지간한 갖다 붙이더라도 싹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언제가 제일 화가 나냐면 남편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된 순간 화가 제일 많이 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아내는 학술 토론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왜 저한테 얘기하냐면 나도 힘들어. 그러고 뭐냐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요새 당신 보니까 왜 처가에 같이 가기로 안 갔어. 이런 것 때문에 어필하는 거거든요. 호소하는 건데 그때 당신 힘들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풀어질 걸 갖다가 아니 그걸 당신 그것도 이해 못해? 내가 이해시켜줄게 이러고 하니까 당신 말은 맞다. 그러나 기분 진짜 나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감성 언어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또 빨리빨리 성장해 오면서 대개 학교에서 배운 거는 감성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논술 언어를 배운 거죠. 똑똑한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라. 자기를 움직이고 싶으면 자기 머리에다 얘기하고 남을 움직이고 싶으면 그 사람 마음에다 얘기해라.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소통의 매력. 눈높이를 낮춰라. 소통을 제일 잘했던 사람의 예를 클린턴을 들어요. 클린턴이 저 꼬모하고 접근하는 거 보세요. 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인데 멀리서 발견하자마자 다가가는데 이게 서서 다가가서 야 꼬마야 한 것이 아니라 가면서 점점점 고개를 숙이더니 딱 눈높이를 딱 맞춘 장면이죠. 근데 꼬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 감정의 높이를 맞추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소통력을 갖춘 거죠. 그다음 매력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도전과 열정의 매력.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같은 사람. 반기문 사무총장. 그다음에 4대 기구 통합 챔피언 김주희 선수. 그러니까 도전 결정력을 박수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공감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매력들이 많아요. 나눔과 봉사의 매력.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감동 느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좋은데 쓸 때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일 특히 감동이 뭐냐면 나눠줄 때 배려하고 최고의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매력은 영성적 매력이라고 그래요. 이타. 나는 관계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뭐 종교인 중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매력은 진화를 할 때 물질적인 것부터 소프트한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적인 것으로 내적으로 바뀌고 정신적으로 바뀌고 매력도 진화한다는 거죠. 이 매력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매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다음 거부 반응을 없애고 지지자를 넓혀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리더십 발휘할 때 리더에게 인간관계 영업하는 사람 또 선생님 다 매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매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매력 효과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매력이라는 것은 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다음 호의를 더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람을 감싸준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매력을 높여야겠어요? 안 높여야겠어요? 매력을 높여야죠. 근데 이 매력은 그럼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하면서 젊은 사무관들이 매년 한 300여 명 들어요. 이 사무관들한테 뭐라 하냐. 3력을 길러라. 3력. 3력이 뭐냐. 첫째 실력.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 당당한 실력. 둘째 담력. 실력이 비슷하면 담력 센 사람이 이긴다. 맞나요? 네. 자, 그리고 담력 센 사람 많아요. 김연아 선수 담력 무지하게 세요. 최경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매력.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사람들이 저절로 왠지 끌려. 3력이 있어야 선진국형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래서 3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겠죠. 매력을 크게 나누면 예적 매력과 내적 매력이 있다. 예적 매력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 서울 같으면 어때요? 디자인 서울, 겉으로 보이는 거. 한강 주변, 건물, 스카이라인, 도로 정비 다 간판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적인 매력은 바로 뭐가 있냐면 문화의 서울, 역사의 서울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도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야, 참 탤런트같이 생겼네. 멋있네. 이런 매력이 있는가? 옷 잘 입었네. 멋있게.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내면의 매력도 있어요. 지적인 매력이 있다. 정신적인 매력이 있다. 또 뭐 저 사람은 정말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남을 배려하는 데는 저만한 사람이 없어.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정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전지현처럼 잘생겼다.
외모가 똑같이 생기고. 그런데 보니까 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머리가 피었다. 이런 아가씨하고 결혼할래? 아니면 3개 국어, 애국어하고 그다음번에 마음씨도 아주 착하고 그런데 외모는 보니까 별 외적인 매력은 없다.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하고 제가 젊은 대학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갖추면 좋은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이게?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반반씩 나오더라고요. 반반씩. 그 얘기는 제가 뭐냐면 외적 매력과 내적 매력 중에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외적 매력도 가끔은 많이 좋아져요. 가끔 많이 좋아집니다. 또 어때요? 건강하게 보이는 건강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외적 매력과 내적 매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매력이 뭔지를 발견하고 이걸 키워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매력 정체를 유지해가고는 매력 창출의 5단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행히 모든 인간은 그 누구든지 매력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가 작으면 손해인가요? 전에 방송에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 뭐라고 했다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키 작은데 매력적인 사람 많아요. 다 따라요. 그리고 별명이 뭐냐? 작은 거인. 작은 거인이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정의감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있을 수 있죠. 그 매력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매력을 어떻게 창출해 가느냐. 또 그런 사람 평소에는 조용한데 노래방만 가면 또 끝내주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야, 가수네 가수. 얼마나 감성력이 뛰어나면 저렇게 할까. 저 노력한 걸까 타고난 걸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또 보이지 않게 늘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도 매력이 소중하고 그 다음번에 뭐냐면 기업도 매력 있는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와요. 그리고 고객도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한 매력적인 도시, 매력적인 국가 이게 필요한 거죠. 요새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의 매력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외적 내적 다. 우리 지금까지는 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G20 정상회담 할 때 외국 정상들이 와서 국립박물관을 가서 거기서 회의를 한 거예요. 회담을. 거기서 했는데 가보니까 박물관도 너무 멋있고 뭐 세계 5대 박물관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우리의 문화유산. 이걸 보니까 한국이라는 게 졸부 국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갖고 있는 데구나. 이제 다 알죠. 여러분들이 개인도 매력, 국가도 매력, 도시도 매력.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매력을 가꾸면 외적 매력이든 내적 매력을 가꾸면 훨씬 더 리더십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자기 어떤 행복감도 높아진다. 자, 그리고 자기 매력만 가꾸려고 할 게 아니라 부하의 매력을 가꾸기 위해서 도와주고, 아내의 매력을 가꾸기 위해서 도와주고, 남편의 매력을 가꾸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매력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이게 오늘의 제 메시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매력이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참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연 중에 자기를 움직이고 싶으면 자기 머리에게 말하고 남을 움직이고 싶으면 이 마음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성 터치를 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연애할 때처럼 하면 돼요. 네. 연애할 때 누가 안 시켜도 네.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멋있게 보일까? 상대방이 또 뭐냐 기분 좋게 할까를 따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정성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면 좋은데 연애는 연애고 일은 일이니까 일할 때는 아주 그냥 너무 각박하게 한단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양분이라 하더라도 요새 음식이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식탁에 차리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눈으로 보는 순간에 호불호, 좋다, 싫다, 왠지. 네. 이게 이제 과학적인 게 왠지. 근데 여기서 좋다라고 딱 느끼면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복잡한 건데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왠지 싫다 하면은 비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의식 중에도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하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강연 중에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이 드림 소사이어티를 네. 이루기 위해서 또 매력을 창출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원장님께서 꽤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매력을 한번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의 매력 우선 열정. 한국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애환 위기 때, IMF 애환 위기 때 금모으기 행사했잖아요, 이게.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 금반지, 금팔찌,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갖다가 다 내놓고 위기 극복한 나라는 전 세계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이게.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중에는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계속 오는 바람에 돌멩이 하나씩 다 닦은 거 아니에요, 이제. 열정. 엄청 열정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피드. 뭘 할 때 뜸들이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거. 특히 뭐냐면 관공서에서 서비스 빨리 하는 거. 원스톱 토탈 서비스 이런 거. 이거 보면 뭐 감동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한국의 매력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정이 있는 거. 인정.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식당이나 호텔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째려보다가 안 온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는. 네. 또 어떤 나라는 막 항의한다면 안 온대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다음에 또 온대요. 왜 오냐면 막 항의하고 난리 치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둘이 너무 친해져서 언제부터 친해졌나 대판 싸운 뒤부터 친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인정이 또 많아요. 네, 인정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과만 진심으로 하면 또 받아주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매력, 열정도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또 스피드도 있고, 참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또 고쳐 나가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서 안 지키는 거죠. 네. 질서를 안 지키는 특히 법 질서. 법 질서를 선진국 되면 다양성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 지킨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민주투쟁을 했잖아요. 반독재 투쟁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존권 때문에 안 지킨다. 또는 뭐냐면 민주투쟁 때문에 안 지킨다. 그 다음에 또 특권층이라고 안 지킨다. 제 생각은 성숙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노도 지키고 사도 지키고 부자도 지키고 가난한 사람도 지키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지키고 없는 사람 다 지켜야 돼. 여도 지키고 야도 지켜야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지키기 시작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의 기본은 법 질서. 두 번째는 뭐냐? 성숙한 시민의식. 배려하는 거죠.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바로 명함 꺼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다 돼요. 보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내릴 때부터 인상을 쓰고 그러고 뭐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접촉사고 났다고 나중에 막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죽을 일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까지 왜 열정을 발휘합니까, 이게? 그건 고쳐야죠. 네. 그래서 법 질서와 성숙한 시민의식. 이거만 있으면 진짜 진도 나갈 수 있죠.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매력이 또 될 수 있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강연 중에 이 스포츠와 예술의 매력, 포용의 매력, 긍정의 매력, 감성 언어의 매력 이런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매력도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헌신적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빨리 정말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저도 이제 공직에 와서 1년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연봉을 받고 우수한 인적 자원인데 적은 연봉을 받고 헌신적으로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다른 나라 공직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좀 웃음을 많이 좀 짓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아쉬움은 있죠. 우리가 이제 선공, 예를 들어 후사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의 감성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교육원장 와서 공무원들도 국립극장 가서 공연 보고 국립현대미술관도 가고 그다음번에 제가 영화도 좋은 영화 있으면 틀어주고 감성 지능을 깨워야 된다. 공무원도 감성력이 뛰어나야 감성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성 서비스 핵심은 표정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서비스 하는데도 무뚝뚝하게 하는 거와 웃는 얼굴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웃는 공무원, 감성력이 살아있는 공무원으로 한번 바꿔보자. 네. 제가 또 잘 웃어요. 그러신 원장도 것 잘 같아요. 웃고, 네. 그리고 공무원들 강의할 때 저 박수 잘 치고 잘 웃고 해야 되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금까지 별명이 강사들의 무덤이었어요. 그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들의 무덤이다. 네. 왜 그렇게 썼나 봤더니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웃질 않는데요. 박수를 안 치고 경직돼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재미있는 얘기를 해봤더니 웃는 걸 한번 꼭 봐야겠다. 그랬더니 어금니를 깨물면서 참고 있더라. 그래서 책에다 썼어요. 강사들의 무덤. 제가 가서 1년 몇 개월 동안에 다 그걸 고치고 그 교수를 초청을 했죠. 그분을. 강의 한번 하고 반응 보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바뀌었죠? 교육의 낙원으로 제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네. 공무원도 인간이죠. 왜 감정이 없겠어요? 네.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감성진을 높이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국민 총 매력 지수는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2002년부터 늘기 사실은 한류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200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제력이 세계 한 10위권에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매력 지수를 한 10위에서 제가 볼 때는 15위권, 그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우리 국가브랜드의 랭킹을 15위까지 끌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10위에서 한 15위권까지 오지 않았을까. 특히 서울의 매력은 제가 볼 때는 도쿄나 베이징이나 지금 파리, 런던, 뉴욕에 비해서 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건 외국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시민도 참여하고 또 서울시도 노력하고 다 그렇게 한 거죠. 네. 국가도 노력해서. 생각보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10에서 생각보다. 15 정도.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진국입니까? 개도국입니까? 중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물어보면 이미 선진국 진입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선진국은 아닌 것 같고 중진국 아닌가? 그래서 애국의 언론에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이 선진국을 이미 진입했다는 걸 한국인만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실제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을 만한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예.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매력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나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근데 그거는 주변에 있는 그 평판을 들어보면 돼요. 저거 뭐 때문에 난 저 사람 싫다. 난 너 뭐 때문에 너 좋아해. 너 인정 있는 걸 때문에 너 약속 꼭 지키잖아. 잘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판이 있는데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평판을 보면 거기에 바로 장단점, 강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 아, 맞다. 사람들이 나를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똑똑하긴 한데 사람이 너무 차갑잖아. 그 차가운 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매력을 깎아먹는 것도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매력 정체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소용없어요. 뭐냐면 나를 탤런트 이영애처럼 해주세요라든가 강동건처럼 해달래, 송수원처럼 해달래. 그거는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의 매력 정체성을 잘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체크리스트보다도 네.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진선비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입각해서 자기의 매력 요인들을 찾아보면 되죠. 네. 그래서 내 매력 요인을 찾았으면 이 매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중요한 게 뭐냐면 매력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은 신뢰를 한번 깨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제 친구 중에는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성악 한 곡을 하는데 교회부터 성악부 어려서부터 근데 정말 자기는 이 성악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불문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와서 노래 한 곡만 딱 하면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다.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만들어 가야죠. 네.
그러니까 참 매력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매력을 키워나간다는 게 쉬운 일만 같지 않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원장님만의 매력을 찾아서 키워나가기 위한 뭐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기왕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늘 뭐냐 화살표를 빨리 익혀라.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지구촌은 인류의 미래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항해한단 말인가. 빠른 정보, 빠른 지식을 갖추려는 게 하나의 저의 정체성인 것이 몇십 년 동안 강의한 게 다 뭐냐면 미래 예측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거꾸로 저한테 그래요. 왜 우리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얘기해 줄게 하는데 나중에 다 추려가지고 밤에 오늘 이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하고 제가 딱 정리해서 꽤 오래전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시스트형입니다. 어시스트형. 축구할 때 보면 골제비형이 있고 어시스트형이 있잖아요. 이게. 골제비형은 골을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고 기분 좋죠. 박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축구가 명문 축구, 명품 축구를 하려면 반드시 어시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직접 넣는 것보다는 어시스트를 잘해서 팀이 이기는 걸 한번 봐야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공군 장교 생활할 때 제가 미리 준비하고 다 노력해서 제가 모시던 장군을 잘 그분을 어시스트 했더니 그분을 통해서 부대가 달라지고 한미 군사 애교가 달라지는 걸 보고서 그때 감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가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를 알고 저는 어시스트 한다.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둘 다 좋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평생 동안 꼴제비형으로 안 살고 어시스트형으로 살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매력 중에서도 내적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 사회에 뭐 성형 천국이라는 말도 들리고 참 외적 매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외적 매력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내적 매력과 같이 갈 때가 더 의미가 있고 더 강화되죠. 제 얼굴이 멀쩡한가요? 어때요? 저 이거 손 안 댄 겁니다. 이거. 저 원장님 뵈면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네, 근데 제가 청소년기에 다 고민이 있잖아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울 볼 때면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면 눈이 작아서. 이 안경 끼고 있으니까 조금 나은데 이 눈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네. 실제로 작아요. 실제로 이 눈도 작고 동공 자체도 작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근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최수종 씨 같은 사람. 눈이 뻥 뚫린 사람. 근데 제가 지금 아내하고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연애할 때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눈이 참 매력적이래요. 네. 저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눈인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눈이 총기가 있어 보이고 웃을 때 보면 정말 눈이 멋있대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계속 그걸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을 때 멋있다 그래서 자꾸 웃게 된 거죠. 네. 근데 애인이 제일 매력 포인트를 눈을 잡는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으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매력을 갖고 태어난 것도 모르고 뭐가 매력의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침착하게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 해서 제가 볼 때 완벽한 매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없듯이 매력이 하나도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있으니까 자기의 매력을 강점화 시켜 나가면 충분해요. 네. 아까 얘기했는데 키 크면 유리하다. 유리할 수 있죠. 그러나 작은 거인 가능하잖아요. 외모를 보니까 눈에 확 뜨진 않는데 전부 그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별명이 천사표다. 너무 사람이 착해. 저 사람 보면 다 잘 돼. 그 마음을 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매력이라는 거는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내야지 뭐 성형수술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원장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 매력을 사실 추구해 나가려면 건강도 상당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아령도 갖다 놓고 완력기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의 기본은 사실은 긍정적 사고, 즐기는 거. 그래서 저는 일복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다.
일본의 어떤 의사가 전에 쓴 책도 있어요.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면 보약이고 화를 내면서 마시면 독약이 된다.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일도 뭐냐면 즐기면서 하면은 피로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억지로 하면 피곤해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말도 자꾸 뭐 오늘도 즐거웠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 많아요. 하루 일과를 깊이 반성하고 자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새 긍정심리학자는 오늘 잘한 일 3가지, 잘된 일 3가지 생각하고 자라. 오늘 아까 내 피곤했죠. 문상 갔다 오길 잘했고, 아까 양보하길 잘했고, 잘한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잘 때 잘 자잖아요, 이게. 하루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자니 꿈자리 드는 소리. 그렇게, 그거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네. 이게 달라진 게 많아요. 잘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러면 다음날 또 오늘도 내가 좋은 일 하고, 잘 때 또 스스로 평가가 기분 좋게 하고 자야지. 이 선순환 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도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인 건강의 상당수는 다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도 했지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네. 좋아지죠. 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원장님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아주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더 웃어야지 안 되겠네. 또 이렇게 패션 감각도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코디를 좀 도와주시는 분 있으신가요? 처음에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처음에는 코디가 협찬하는 데서 와서 입으라면 입고 벗으라면 벗고 조금 지나니까 아내가 당신 넥타이 이거 매봐 이렇게 등등 하는데 결국 그 뒤에 이제 대한민국도 매력 사회로 드림 소사이티 전환된 다음에 제 주위에 정말 옷을 멋있게 입는 분들이 있어서 슬슬 물어보니까 그냥 터득한 게 아니고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한테도 배우고, 패션 전문가한테도 배우고, 책도 보고, 심지어는, 정말 영화 같은 걸 하나 보더라도,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내하고 같이. 근데 그 영국 왕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말을 좀 더듬던 사람이 나중에 잘 하게 되는데, 저는 계속 저 복장 잘 보라고, 저 복장. 저 정통, 응? 영국 스타일 패션 등등. 참 저거, 그랬더니 옆구리 자꾸 찔러요. 근데, 패션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옷을 비싼 거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입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매력을 높여야 되는데, 돌아가신 제 어머님이, 사람은 가꾸기 나름이다. 마음도 가꾸고, 외모도 가꿔라.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골 마을, 옛날 얘기인데, 아내가 정말 현모양처고 다 좋은데, 인물이 없다. 남편 생각에. 억지를 부려가지고, 가라고 이제 옛날 뭐 칠거지약식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아내가 뭐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그래도 이제 굳은 결심하고 가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석경 앞에 앉아서 다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그래도 남편 지가 살았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딱 하고서 가는데, 이 신랑이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를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남자고 여자고 마음도 그 다음에 겉모습도 가꿔라. 네. 가꾸면 훨씬 좋아진다. 제가 그 말씀을 늘 새기고 있죠. 네, 그렇군요. 공군 장교도 하시고 경제 분야에도 전문가시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현재는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요. 이력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윤은계 원장님의 그 마지막 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네요. 예, 청소년기에 하고 싶었던 것을 직업적으로 하고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소설가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고대 심리학과를 갔는데 심리학자가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면 소설 쓰기 좋겠지. 그 꿈을 지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쭉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저는 소설가로 데뷔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습작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될 수만 있다면 제일 좋고,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나는 살아있는 한 영원한 현역이다. 근데 마지막 직업은 소설가다. 네. 그리고 지금도 소설가 김주영 선생님, 객주에 김주영 선생님을 한두 달에 한 번씩 뵙고 하여튼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한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뭔가 하다가 소설가가 되고 좋은 작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가치관, 양심이 중요한데 이것만큼 내가 깨끗이 지켜가야겠다. 저한테 좋은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윤은기 원장님의 그 소설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불러주세요. 네,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순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정말 매력적인 개인이 되고 매력적인 가정을 이루고 또 기업을 만들고 매력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력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존중받기 마련이고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매력을 정말 가꾸고 또 실천하고 또 매력을 만들어 나가는, 창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원조하는 나라죠. 그리고 1인당 소득 2만 불 넘었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도적인 국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남을 도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고 우리가 사업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남을 돕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스스로 도움 잘 돕는다는 거는 50년 전 얘기죠.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가 다양하고 또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건국 이래 가장 국력이 커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에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껏 도전하라.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의 창은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위축되면은 기회는 자꾸 줄어들고 도전할수록 기회는 커지니까 어려울수록 그리고 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과감하게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